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둘 키우고 있는 40대 아줌마 박설화라고 합니다. 지금 남편과 아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흔히 시어머니와 살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같이 살면서 좀 힘든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더 많으니 저는 좋더라고요. 다행히 남편 복이 있는 건지 시어머니도 신우도 모두 좋은 분들이라서 남들처럼 시월드는 걱정 없네요. 남편과 저는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 연극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눈에 띄도록 연기를 잘하는 선배가 있었죠. 그 사람이 지금 제 남편입니다. 우리는 연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게 되었고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연인이 되었죠. 남자친구는 누구나 멋있다 할 정도로 연기를 무척 잘했던 사람이었지만 4학년이 되면서 취미는 취미일 뿐이라며 취업 준비를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재수를 하고 대학에 입학한 거라 또래보다 늦었다며 조급해했어요. 그 당시 군 제대 후 3학년으로 복학해서 27살이었고 저도 중간에 휴학을 하고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바람에 23살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학년이기도 했고 비슷한 처지라 사귄 후에도 저희는 별 갈등 없이 서로를 도와줬죠. 남자친구는 열심히 노력한 덕에 졸업 후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했고 어문 전공을 한 저 역시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어학 전문 학원에 취직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직장인이 된 저희는 무탈하게 연애를 하고 2년 뒤에 결혼을 했죠. 결혼 당시에 시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손 위 신우가 둘이 있었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서 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식품 공장에 다니시면서 일을 하고 계셨죠. 10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셔서 지금은 작업반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회초년생인 제가 보기에 어머님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 사셔야 하는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본인 걱정은 하지 말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말해주시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댁과 친정 모두 왕래하기 좋은 중간 지점쯤에 집을 구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맞벌이를 하며 서로만을 위해서 살았죠. 그리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아기가 생겼습니다. 사실 저희의 계획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아이가 찾아와서 놀랐지만 언젠가 낳을 아이였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더 컸죠. 그렇게 10달 후 무사히 3.4kg의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까지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군요.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지만 저는 학원 강사이다 보니 남들보다 출근 시간이 늦어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이가 아프다거나 어린이집에 수족구가 돌거나 할 경우 곤란한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이를 위해서 퇴사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어학연수까지 다녀오면서 졸업을 했는데 이렇게 짧게 일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어쩐지 억울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이 일이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였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집에서 쉬고 계신 친정 엄마께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제가 낮 12시에 출근하면서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저녁 7시쯤 퇴근한 남편이 데려오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를 맡기다 보니 점점 엄마랑 싸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양육 문제로 크고 작은 트러블이 생기더군요. 아이에게 단 것 주지 말아라, TV 보여주지 말아라 말해도 엄마는 엄마가 키우던 방식이 있으니 들은 척도 안 하셨고 저는 아무래도 제가 부탁하는 입장이다 보니 엄마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이가 엄마인 저보다 주 양육자인 외할머니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할머니와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엄마보다 외할머니와 있는 시간을 더 좋아하더군요. 남편이 퇴근 후 아이에게 집에 가자고 하면 안 간다며 떼를 부린다는 아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분명 제가 엄마에게 맡긴 것이었는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부모 자식 사이에 틈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아이를 조금 키울 때까지 제가 일을 쉬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수입은 줄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의 행복은 돌아왔어요. 아이는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퇴근하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업주부로서 지내다가 32살이 됐을 때 둘째를 임신을 했죠. 그 해에 2살 터울인 제 남동생이 결혼을 했고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생각해 보시던 귀촌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함께 살 생각이었는데 부모님은 이제 너희도 다 출가시켰으니 고향에 가고 싶으시다며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손주를 봐주시는 게 많이 힘드셨나 보다 싶어 많이 죄송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게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시고 저는 무사히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가 제 몸조리와 함께 큰애도 봐주셨어요. 둘째를 낳기 몇 달 전에 일을 그만두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 해주신다 하면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경우에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시어머니와 생활하는 것이 편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몸조리하는 내내 단 한 번도 같은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으셨죠. 미역국을 끓여주시더라도 오늘은 소고기 미역국을 먹었으면 다음 날은 조개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사골 미역국에 들깨 미역국에 전 세상에 그렇게 많은 미역국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한 달간의 산후조리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어머님 댁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신혼 때부터 살던 집은 큰애와 셋이 살기에도 조금 작다 느껴졌는데 둘째까지 있으니 도무지 감당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시골로 내려가신 마당에 굳이 이 동네에 있을 필요가 없어 시댁 근처로 알아보던 중 그냥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나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혹여 아이를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 여쭤보기가 조심스럽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 합가하는 게 어떻겠냐고 남편에게 물었죠. 합가하면 어머님이 싫어하실까? 합가? 진짜로? 어머니가 왜 싫어하셔? 좋아하실 것 같은데? 괜히 애들 봐달라고 합가하자는 것 같아서. 친정엄마도 애 봐주시고는 힘드셨는지 시골로 내려가셨잖아. 어머니는 좋아하실걸? 안 그래도 우리 집에 더 오시려고 하는 걸 너무 자주 오신다고 그만 좀 오시라고 했거든. 내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 얼마 후 남편의 합가 제안을 들은 시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고 시누이들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몇 번씩 인사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 사시는 게 너무 걱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 넓은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하더군요. 새로 집을 구하지 말고 엄마 집으로 들어가면 어때? 좀 오래되긴 했어도 집은 넓고 그 동네가 애들 키우기에도 좋아. 신우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왜 그 생각을 못했나 싶더군요. 시어머니 집은 낡기는 했어도 방이 4개나 있는 큰 집이니까 5식구가 지내기에도 괜찮았거든요. 다만 낡은 집이라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리모델링을 싹 하기로 했죠. 그렇게 무사히 합가를 하고 새로운 동네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죠. 저희 집 옆 건물에 조금 특이한 괴짜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저희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부터 매일같이 찾아와서는 오늘은 몇 시까지 공사하냐며 딱 18시까지만 하라고 호통을 치시곤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도 리모델링 하는 현장에 갔다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죠. 착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화가 난 듯한 말투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냥 깐깐하신 분이구나,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정도로 넘겼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이웃이랑 자주 보고 살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집 앞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 창문을 열어보니 그 할아버지와 웬 젊은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요. 듣기로는 젊은 사람은 할아버지 건물에 사는 사람인 것 같았고요. 매일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택배로 이것저것 주문하니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택배에 들어있는 냉동팩도 그대로 버리고 배달 음식 먹고 난 플라스틱들도 한 번도 씻지 않고 그대로 내놓고, 아니 최소한 분리수거는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야? 아 어르신, 제가 분리수거 잘해봤자 어차피 다 가져가서 태워요. 그거 소용없다고요. 소용이 없긴 왜 없어? 네가 태우는지 어쩌는지 봤어? 그리고 태운다 하면 왜 태우는 건데? 그게 다 니들이 똑바로 분리수거를 안 해서 그러는 거잖아. 아, 예, 알겠어요. 저 이제 출근해야 돼요. 그만하세요. 잔소리에 익숙한지 젊은 남자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가버리더군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큰 소리가 엄청 자주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만 조마조마할 뿐
이 동네 사람들 모두 익숙한 것 같았죠.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님께 여쭤보니 특이하긴 한데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며 피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전 여전히 무서웠죠. 그래서 가급적 그 할아버지를 피해 다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옆 건물에 살다 보니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도 그 호통에 익숙해진 건지 처음에 무섭기만 했는데 누군가에게 늘어놓는 잔소리를 들어보면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었죠. 그러니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어도 무엇라 하지 못하는 것이더군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꾸중을 지켜보니 세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 같았죠. 그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잔소리가 많았던 친정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통 할아버지가 마냥 밉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집 근처 맛있는 분식집에 갔는데 그날도 할아버지는 누군가에게 호통을 치고는 분식집 앞을 지나가셨고 저도 모르게 적당히 하시지 저러다 젊은 사람이 덤비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하고 혼잣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분식집 아주머니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저 영감님 저러시다가 다치면 어쩌나 싶을 때도 있어. 근데 처음부터 저런 분은 아니었어. 지금 보면 도대체 누가 같이 살고 싶을까 할 정도잖아? 그런데 저 영감님도 천생연분이었던 할머니가 있었지. 결혼해서 잘 살았는데 혼자 되시고 나서 언젠가부터 사람들과 벽을 쌓았는지 에휴 짠하지 뭐. 저는 분식집 아주머니 말씀에 호통 할아버지가 원래는 다정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시장에서 과일을 사는데 그 앞을 지나가시는 할아버지께 인사를 했더니 과일 가게 아저씨도 호통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죠. 저 영감님이 이 동네 오래 살았어. 거의 토박이지. 뭐 평생 이 동네에서만 살았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시고 10년 전쯤에 아내도 잃고 나서 그 후로는 혼자 고립되어서 사시지. 자식도 없거든.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아. 매일 사소한 걸로 시비를 걸고 실랑이 하니까. 여기 시장에서 가게 앞에 물건 쌓아두면 그것도 뭐라고 하시는 분이라서 이 동네 처음 장사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 할아버지랑 자주 싸워. 그런데 할아버지 말이 다 맞아서 아무도 못 이겨.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온 동네방네를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호통을 치는데 사람들이 모두 할아버지를 무서워하기는 해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말이죠. 그런데 왠지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았습니다. 큰애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아침에 데려다 주러 가다 보면 아침 일찍부터 초등학교 앞에 나가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안 지키는 차들을 보고 마구 화를 쏟아내고 계시죠. 과속하는 사람들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 치시기도 하고요. 물론 좋은 일이긴 한데 아이들 보기에는 행동이 너무 과격하기도 하고 저러다가 혈압 올라가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잘못하지 않으면 호통을 치지는 않으시니까 조심하며 지냈네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저 역시 할아버지에게 호통을 들을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죠. 분명히 걸어다니면서 탱탱볼 가지고 놀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가 말도 안 듣고 계속 가지고 놀더라고요. 결국 이리저리 튀는 작은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옆 건물 안으로 튕겨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기로 가버렸다. 엄마가 걸어다니면서는 가지고 놀지 말라고 했잖아. 얼른 가서 주워와. 아이는 재빨리 공이 튀어 들어간 건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저를 부르더군요. 엄마! 엄마! 빨리 일로 와봐! 황급히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간 제가 마주한 것은 지하 창고 문 앞에 쓰러져 계시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즉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119를 불렀죠. 전화로 응급조치를 알려주시는 소방관의 설명대로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면서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아이를 먼저 집에 들여보내고 할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심장이 안 좋으셔서 오늘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된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몇 시간 후 할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드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 아이고, 마누라한테 갈 수 있었는데 쓸데없이 왜 살려놨어?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는 저를 타박하셨죠. 그날 이후 저는 한 번씩 할아버지를 챙겨드렸습니다.
물론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이 있고부터는 특히나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반찬을 하면 작은 통에 넣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시골에서 친정 부모님이 먹을 것을 보내주시면 갖다 드리기도 했어요. 비닐에 싸지 말어. 통에 넣었으면 됐지 뭘 또 비닐로 싸. 아, 맞아요. 제가 실수했네요. 누가 들으면 받아놓고 왜 저러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고맙다고 말하기는 쑥스러우셔서 구박 아닌 구박을 하시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반찬통 돌려주시면서 맛 괜찮다고 가끔 말해주시니까요. 어머니도 제가 할아버지를 챙겨드리는 것을 아시고는 그래 한 번씩 챙겨주거라 불쌍한 노인네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먹을 것을 챙겨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골로 내려가신 친정 부모님이 감자와 고구마를 많이 보내주셔서 이웃들에게 조금씩 나눠드리고 할아버지 댁에도 가져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평소 때라면 시끄럽다며 벨도 살살 누르라고 화내시면서 나오셨을 텐데 오늘은 초인종을 몇 번을 눌러도 조용하시더라고요. 순간 할아버지가 쓰러져 계셨던 그날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생각났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누르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탕탕탕! 할아버지! 할아버지 계세요? 띵동 띵동 띵동! 몇 분을 난동을 부리니 그제야 이제 잠에서 막 깬 얼굴에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물론 무척 화가 나 보이는 얼굴로 말이죠. 아, 왜 난리야? 문 다 부술 거야? 아, 죄송해요. 무슨 일 난 줄 알고. 이거 시골에서 감자 고구마를 보내주셨는데 나눠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꾸중은 들었지만 마음은 놓였어요. 순간 아직 이 잔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챙겨온 감자와 고구마를 드렸죠. 비닐에 담아가면 또 뭐라 하실까봐 종이 가방에 담아갔더니 이번에는 받아들고 알았다며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뒤돌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내려오는데 이 건물에 사는 남편 친구의 동생이 올라오다가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으시더라고요. 형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파래요. 아, 안녕하세요. 그게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좀 놀랐어요.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며 할아버지가 늦게까지 주무신 이유를 알려주더군요. 어젯밤에 새벽 배송 때문에 밤에 나가는데 눈을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새벽 내내 치우셨나 봐요. 우리 동네만 길에 눈이 없잖아요. 생각해보니 어젯밤에 눈이 엄청 왔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제설 작업이 잘 되어 있었죠. 항상 눈이 오면 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나라에서 제설 작업을 해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거였죠. 사실 이 동네 길이 경사가 좀 있어서 눈에 미끄러지면 크게 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누군가 다치지 않도록 밤새 눈을 치우신 거죠. 직접 보지 않았어도 할아버지가 간밤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 것 같았죠. 항상 이 동네를 위해서 애쓰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더 살갑게 말도 걸고 먹을 것도 챙겨드리고 했네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아이들 학교 앞에서 녹색 어머니로 등교 지도를 하다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같이 하시자고 깃발 하나를 드렸어요. 아, 이게 뭐야? 화내지 마시고 이걸로 차량들 신호 주세요. 아이들 놀라니까 웃는 얼굴로 부탁드릴게요. 처음에는 이게 뭐냐고 하시던 할아버지는 막상 깃발을 잡으니 가장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등교 시간이 지나고 녹색 어머니 활동이 끝났을 때 할아버지께 비타민 음료를 챙겨드렸어요. 항상 아이들 안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했는데 할아버지가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밝고 화사한 얼굴은 할아버지를 알고 지낸 6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웃는 얼굴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할아버지와는 돈독한 이웃 사이가 되어갔죠. 그런데 며칠 뒤 할아버지가 집 쪽으로 걸어오시는데 엄청 화가 난 모습이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은행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사진이 희미해져서 알아볼 수가 없다고 다시 받아오라잖아. 내가 이 주민등록증을 1999년에 발급받고 지금까지 써왔는데 내가 이 동네에서 산 게 몇 년이고 그 은행이랑 거래한 게 몇 년인데 하며 씩씩거리길래 할아버지께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죠. 요즘 전화 사기 같은 게 많아서 은행에서 아는 얼굴도 신분증 확인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사고가 많아서 그러는 거니까 기분 푸세요. 나쁜 놈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 자네는 안 그러나? 나처럼 주민등록증 사진 다 흐려지지 않았어? 한번 보여줘 봐봐. 저는 할아버지에게 제 신분증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어요. 여기요. 저도 사진이 희미해져서 몇 년 전에 교체했어요. 아, 그렇구만. 그럼 주민센터에 다녀와야겠구만. 그 전에 사진관부터 가셔야죠. 아, 그렇지, 그래. 다행히 할아버지의 기분이 풀리신 것 같았어요. 성난 얼굴이 누그러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할아버지에게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드리고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로도 이런저런 비슷한 일들은 많았지만 언젠가부터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면 순한 양처럼 변하셨죠. 그 모습에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 딸 같다며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할아버지 딸이라는 그 말이 듣기 좋더군요. 그리고 몇 달 뒤 아이들의 방학 기간이 되어 온 가족이 친정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가기 전 할아버지께 반찬을 만들어 드리며 일주일 있다가 올 거라고 인사를 드렸죠. 잘 다녀와. 몸 조심하고 계세요. 화 많이 내지 마시고요. 내가 아무한테나 화를 내? 낼 만한 곳에 내는 거야. 아이고, 알았어요. 다녀올게요. 하고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할아버지가 안 보이시더군요. 그래서 친정에서 가지고 온 과일을 들고 찾아가 배를 눌렀죠. 하지만 외출 중이신지 인기척이 없더군요. 어디 가셨나? 하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지난번처럼 배를 막 눌렀다가는 또 화를 내실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반찬 좀 만들어서 갖다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장 보러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더군요. 누구세요? 그러자 이웃집 할아버지 일로 말씀드릴 게 있다고 저에게 명함을 건네며 박설아 씨 본인 맞으시죠? 라고 물었죠. 네. 하며 받아들은 명함에는 변호사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죠. 이웃에 사시는 장기택 님이 4일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박설아 님을 유산 상속자로 지정하셨고요. 이웃의 장기택 님이요? 그제서야 전 할아버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건네준 할아버지의 유언장 내용을 보았죠. 애기 엄마 이름이 설아였구만. 하늘로 간 내 마누라 이름이랑 같네. 이름처럼 눈꽃 같은 사람이었는데 자네가 우리 마누라 다음으로 고운 사람이었네. 15년 전에 마누라가 가고 부모 형제 자식도 없는 나한테 자식이 되어 주어서 고맙소. 물려받은 유산과 젊어서 일군 재산으로 지은 건물 2개는 내 마음에서 딸 같았던 박설아 씨에게 남기겠소. 부디 지금처럼 주변에 외로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써주시오. 죽기 전 마지막 10년을 따뜻하게 해줘서 고마웠소. 내 죽어서도 이 은혜는 잊지 못할 거요. 정말로 고마웠소. 저는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피가 섞인 가족이 하늘로 간 것처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저 역시 할아버지가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챙겨드렸던 거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제가 없는 사이에 할아버지 홀로 임종을 맞이하셨을 그 순간이 너무 가슴이 아파 죄송하고 또 죄송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큰 선물을 주고 가신 것이 송구스러울 뿐이었죠. 할아버지가 남겨준 건물은 현재 10억씩 2채로 총 20억이었어요. 상가는 없고 원룸만 있는 건물이었지만 위치나 조건이 좋아서 공실률이 낮다고 했죠.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핏줄도 아닌 제가 받는다는 게 얼떨떨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상의해 할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고 간 선물을 할아버지 바람대로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기로 했죠.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할아버지가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가시는 길 배웅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남겨주신 재산은 할아버지 말씀대로 외로운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데 쓰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앞에서 단단히 약속을 했네요. 앞으로 할아버지의 길은 제가 챙겨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마음속 딸이고 저 역시 할아버지를 우리 아버지처럼 여겼으니까요. 하늘에 가신 할아버지는 이제 할머니를 만나셨겠죠? 그토록 그리워하던 할머니와 만나셨을 테니 지금은 행복해지셨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혼자 외로이 세상을 살기 위해 항상 가시를 드러내고 계시던 할아버지. 어쩌면 이런 분들께 필요한 건 작은 관심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